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벌써 이제 오늘이 수업으로는 마지막 시간이네요. 한 학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를 하셨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그 기출 문제를 좀 풀어보면서 지금 이번에 해왔던 거 한번 다시 훑어보는 그런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수업 내용 중에 이번 이제 오늘 수업하면 이제 내일이 이제 기말 시험인데 기말 시험에 대한 그 내용도 아마 좀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고 아마도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도 좀 언급을 해드릴 거고 아무튼 자 한 학기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모두들 마무리하는 데까지 좀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제 내일 시험 또 잘 보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재에 보시면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이제 기출 문제가 이제 나오죠. 예, 오늘 이제 그 기출 문제 중에 인사관리 쪽 이제 그 인사관리 2급 1회 1회에 대한 부분 이제 뭐 페이지 수로 따지면 607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수업을 좀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저번에도 한번 시험에 대해서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이론 20문제, 실기 20문제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먼저 이론부터 한 20문제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한번 다뤘던 부분이라서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잘 생각이 안 나겠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차피 기말고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닌 부분도 있고 해당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훑어보는 느낌으로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번 자 ERP 특징 중 기술적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기술적 특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가 그 ERP 시스템 이제 그 초반에 그 경영혁신과 ERP라고 하는 단원에서 이 부분을 다뤘고요. 먼저 이렇게 뭐 잠깐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그 ERP의 특징은 우리가 이제 기능적 특징하고 기술적 특징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한번 이제 알아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능적 특징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이건 이제 뭐 글로벌에 이제 대응하는 어떤 경영 실현 측면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중복 업무의 배제 및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 또 표준을 지향하는 선진화된 최고의 실용성 수용, 선진 비즈니스 프로세스 모델에 의한 BPR의 지원,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개발 효과, 그 다음에 경영 정보 제공 및 경영 조기 경보 체계 구축 가능, 또 투명 경영의 수단, 또 오픈 멀티벤더 시스템, 이러한 내용들이 기능적 특징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라고 이제 우리가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특징으로는 이제 4세대 언어로 개발, 또 이제 케이스 툴 사용, 광경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채택, 객체 지향 기술 사용, 인터넷 환경에 이비즈니스를 수용할 수 있는 멀티티어 환경 구성, 이런 내용들이 기술적 특징이라고 이렇게 한번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다 있죠. 그래서 보면 자 1번 4세대 언어 사용 이건 뭐 기술적 특징이 맞고요.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이거가 아까 처음에 이제 기능적 특징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 2번이 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ERP에 대한 설명 중 가장 맞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정보 시스템이다. 기능 최적화에서 전체 최적화를 목표로 한 시스템이다. 인사, 영업, 구매, 생산, 회계 등
기업의 업무가 통합된 시스템이다. 모든 사용자들은 사용 권한 없이도 쉽게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가장 맞지 않는 거니까 4번이 되겠죠? 사용 권한 없이도 쉽게 기업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 우리 권한 관리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그 실기 쪽에서 잠깐 배웠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 사용자별로 어떤 메뉴에 어떠한 그 기능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을 다 부여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권한을 갖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해당 메뉴와 해당 그 메뉴에서 하는 그 기능에 대한 그 정의된 그 권한으로만 우리가 이제 업무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번 이제 뭐 사용 권한 없이는 이제 뭐 아무것도 쓸 수가 없는 부분이죠. 계속해서 3번 ERP 구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다음 중 무엇인가? ERP 시스템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 이제 고려해야 될 내용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 번 그 다뤘던 거가 이제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한 번 더 살펴보면 그 고려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예, 그 내용이 어떤 거인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하면 첫 번째로 자사 환경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 또 TF팀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 TFT는 이제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해야 된다. 또 경영진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또 경험 있고 유능한 컨설턴트를 활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을 해야 되고 구축 방법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커스터마이징은 최소화하고 전사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야 하고 변화관리 기법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지속적인 교육 및 워크숍을 해야 된다. 또 자료의 정확성을 위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예,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성공적인 사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여기 지금 문제에서 나온 거는 또 이거 외에 또 언급했던 부분이 IT 업체의 철저한 주도하에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했죠. 이건 이제 어차피 IT 업체의 어떤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업무적인 프로세스에 의해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IT 업체를 배제하고 실제 이제 실무에 있는 그 부서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자, 그 다음 이제 4번. 다음 중 ERP 도입 효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ERP를 이제 도입했을 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 예, 그것도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다뤘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으로 이제 한번 어떤 게 있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이것도 몇 가지 내용이 되는데요. 먼저 ERP는 다양한 산업에 대한 최적의 업무 관행인 베스트 프랙티스를 담고 있다. 그래서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혁신한다. 이제 이 내용. ERP는 그러니까 기존에 많은 어떠한 그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이제 내용으로서 업무 프로세스가 정의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서 그런 업무 프로세스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아니면 또 효율적이지 못하라고 하면 이 ERP를 도입함으로써 그런 시행착오가 겹쳐지고 거친 최적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담고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도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장점과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ERP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에 업무 재설계, BPR 이거를 수행을 해야 ERP 구축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예, 이건 통합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그렇고요. ERP 시스템은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표준화를 지원한다. 예, 맞고요. ERP 시스템은 이용자들이 업무 처리를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예방할 수 있다. 예, 이런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ERP 구현으로 재고 비용 및 생산 비용의 절감 효과를 통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또 ERP는 모든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를 개별 부서원들이 분산 처리하면서도 동시에
중앙에서 개별 기능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예, 이런 그다음 ERP는 경영학적인 업무 지식에 입각하여 각 기업들의 고유한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파라미터를 변경하여 고객화시킬 수 있는 게 구성되어 있다. 다음 차세대 ERP는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의 융합으로 분석 도구가 추가되어 선제적 예측과 실시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예, 이런 게 ERP 도입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불필요한 제거를 없애고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맞겠죠? 그 다음에 업무의 정확도가 증대되고 업무 프로세스가 단축된다. 맞고요. 의사결정의 신속성으로 정보 공유에 시간적 한계가 있다. 예, 한계가 없죠.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답은 3번이고요. 업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필요 인력과 필요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예, 다음은 5번입니다. 이건 이제 인적 자원 확보 부분인데요. 다음 중 직무 순환의 취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이제 직무 순환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우리가 이제 그 직무 설계를 하는 어떤 그런 방법 중에 이제 보면 이제 과도기적 방법, 그다음에 집단 수준의 설계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이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과도기적 그 방법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직무 순환, 직무 확대, 그다음에 직무 충실화 이 세 가지 내용을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어떤 거였었냐면, 자, 직무 순환은 권태감이나 작업의 단조로움을 제거하기 위해 서로 다른 직무를 담당하도록 당담 직무를 바꾸어주는 방식 직무 교대 방법이다. 네,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직무 확대는 단순한 작업 요소 한 가지만 작업하던 것을 몇 개의 작업 요소 또는 수개의 작업 요소를 동시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하여 단조로움을 제거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된 직무 설계 방법이다. 예,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직무 충실화에 의한 직무 설계는 결국 인간성 회복 또는 노동의 인간화라는 의미에서 작업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주어 노동의 의미 부여, 그 다음에 근로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현대적 직무 설계에 해당하는 방법이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직무순환, 직무확대, 직무충실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었고요. 자, 여기서 이제 직무순환에 대한 내용은 이제 뭐 난이도가 높은 과업을 부여함, 종업원에게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도록 함. 예, 이게 지금 2번이 지금 직무순환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네. 자, 다음은 이제 6번. 다음 중 인력 부족의 대응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우리가 이제 인적 관리 그 자원 확보에서 이제 그 어떤 수요와 공급의 이제 균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인력 과잉과 인력 부족 시, 예, 그런 이제 방안에 대해서 알아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인력 부족의 대응 방안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그 당시 이제 그 알아봤던 게, 자, 인력이 과잉이 되면 이제 과도한 인건비 부담으로 이제 뭐 그 저임금 정책이나 이제 대량 해고 뭐 이런 걸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인력이 부족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기 위해서 초과 근로, 또 임시직을 활용하고 아웃소싱, 하도급이죠. 이제 외부에서 인력을 가져와서 아웃소싱하는 부분, 또 파견 근로, 신규 인력 채용 이런 거에 대한 그 방안이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 초과 근무를 해야 한다. 다음 그 부수적인 업무는 외주에 의존하여 부족한 인력을 대체함. 네, 이것도 맞고요. 하나의 풀타임 업무를 둘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전환함. 네, 이거는 인력 부족이 아니라 인력 그 과잉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3번.
그 다음에 4번은 기간 계약 고용 또는 시간 고용제로 탄력적인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네, 요게 요것도 맞고요. 그래서 인력 부족에 대한 방안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이때 얘기했던 게 이제 결국 그 부족할 때와 이제 과잉됐을 때에 대한 이제 방안이 나왔었고, 필요 인력을 충당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같이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내에서 인력을 확보를 하냐, 이제 외부에서 확보하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장단점까지 이렇게 한번 다뤘었고요. 그거는 자연스럽게 이 내용과 그걸 이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7번. 다음 선발 도구의 합리적 조건 중 선발 시험의 문항 내용이 측정 대상인 직무 성과의 관련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것도 인적 자원 확보 그 내용 중에 이제 선발 관리 쪽에 있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선발 도구의 합리적 조건, 그 부분에서 이제 다뤘던 내용이고요. 선발 도구의 합리적 조건에는 우리가 그때 네 가지를 이렇게 다뤘었습니다. 첫 번째가 신뢰성, 타당성, 효율성, 형평성, 이렇게 네 가지를 했었고요. 일단 뭐 그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먼저 이제 신뢰성은 그 도구가 선발 대상자들에게 적용되었을 때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을 때 획득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선발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시험, 재시험법, 그 다음에 대체 형식 방법, 양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타당성은 시험이 당초에 측정하려고 의도했던 것을 얼마나 정확히 측정하고 있는가, 이 밝히는 정도를 말하고요. 선발 도구의 타당도를 평가하는 데는 기준 관련 타당도, 내용 타당도, 그 다음에 구성 타당도,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효율성이 있는데요. 효율성은 제공할 비용보다 훨씬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선발하고, 지원자와 직무의 적합성, 능력과 태도, 조직의 여러 부서들을 융통성 있게 넘나들며 지속적으로 학습을 통해 장기적 공헌이 가능한 사원인지 판단한다. 이런 게 이제 효율성이 되겠고요. 형평성은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기회 부여해야 한다. 이게 형평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선발 시험 문항의 내용이 측정 대상인 직무 성과의 관련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가? 이거는 그 타당성 중에 내용 타당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내용 타당도 2번이죠, 이거. 그 다음 8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인력 계획의 미래 예측 기법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기는 ABC 전자 주식회사는 향후 조직을 구성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각 분야의 전문가 30명을 선정하여 그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이를 종합하여 미래 상황을 예측하고 대응하고 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적 자원 확보 측에 인력 자원 계획의 예측 기법에서 다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력 계획의 예측 기법에는 우리가 이제 수요 예측하고 공급 예측,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또 이제 알아봤었는데요. 그 수요 예측은 그 미래에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어떤 양적, 질적인 측면을 예측하여 인력이 모자라거나 남아돌지 않도록 인력의 수, 시간, 장소 측면에서 인력 투입의 적정 수준을 확보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방법으로는 주관적 방법,
이제 통계적 방법, 산업공학적 접근법, 수학적 기법, 이런 방법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은 보시면 그 전문가를 선정하여 그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라고 해서 이제 전문가를 활용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예, 이건 이제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델파이 기법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이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익명으로 이제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익명으로 전문가 의견을 받고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어떤 이제 쪽으로 이제 많이 의견이 왔는지 그걸 다시 정리한 다음에 또 전문가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의견을 또 익명으로 받고 그런 방법들을 반복해서 어떤 그러한 결과를 도출하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제 선형회계나 회계분석법, 브레인스토밍 다 이 여기 기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선형계획법 같은 경우는 일단 이제 그 수요 예측의 수학적 기법이 되겠고, 델파이 기법은 이제 수요 예측의 주관적 접근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회계분석법은 그 수요 예측의 통계적 방법에 이제 해당이 되겠고요. 이제 브레인스토밍은 이거는 지금 실제적으로는 뭐 미래 예측 기법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교육 훈련 파트를 배웠었는데 이제 그 부분에 교육 훈련 어떤 실시 기법에 해당하는 그 내용이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은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그 난상 토론식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죠. 어떤 특별한 각자의 그 내는 의견에 어떤 그 비판을 하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모든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 중에서 이제 많은 어떤 그 결과를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은 9번 채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예, 채용 관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적 자원 확보 파트를 우리가 내용을 공부를 할 때 채용 관리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채용 관리를 통해 이제 처음부터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고 적정 직무에 배치하여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더욱 합리하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어떤 채용 관리는 개인 차원에서는 능력 발휘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조직의 성과를 높여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이제 기업의 인력 채용은 고용 창출, 또 자발적으로 장애인 고용과 남녀 평등 고용 뭐 이런 거를 이제 실천을 한다면 사회 정의 실현에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합하지 않은 것을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관리를 통해 기업 이미지를 향상한다. 네, 맞고요. 그다음에 채용을 통해 조직의 새로운 문화 형성 및 변화를 줄 수 있다. 예. 그다음에 인적 자원 역량을 축적하여 지속적인 경쟁 이익을 창출해야 함. 네. 그다음에 훌륭한 인재 확보를 하기 위해 비공개 수시 채용을 확대해야 함. 이게 틀렸죠? 이게 비공개 수시 채용. 그렇죠. 이게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 수시 채용을 지속적으로 해야 훌륭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겠죠. 비리가 안 발생하고요. 네. 다음 이제 10번 여기서부터 이제 인적 자원 개발에 지금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에 적합한 것은 자, 특정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실천적 기능을 습득, 숙달시키는 과정으로 단기적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자, 이게 무엇인가에 대한 지금 물어보는 질문인데요. 자, 인적 자원 개발에 우리가 이제 교육 훈련 의의를 이렇게 다루면서
그 교육, 또 훈련, 개발에 대한 어떤 그 개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이렇게 알아봤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교육은 종업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지식과 교양, 태도 등을 습득시키는 이제 과정으로 장기적인 학습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예, 이게 이제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훈련은 특정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실천적 기능을 습득, 숙달시키는 과정으로 단기적 기능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개념이다. 예, 그러니까 교육은 장기적이고 훈련은 단기적인 이제 그런 내용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은 교육과 훈련의 통합적 실시에 의한 종업원의 총체적인 능력 개발 과정으로 종업원의 잠재 능력 개발 및 자기개발 활동을 중시하는 인적 자원 개발 또는 인재 개발의 개념이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기에 보면 그래서 특정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실천적 기능을 습득시키는 과정으로 단기적 기능 향상에 중점을 두는 개념이다. 그럼 뭐였죠? 아까 단기적은 훈련이라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훈련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예전에 했던 부분들이 생각이 이렇게 지금 나실지 모르겠는데, 예,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 번씩 하긴 했어요. 근데 이 내용적인 부분을 계속 쭉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지루한 부분도 있을 수 있었고 또 생각이 또 안 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시 한번 훑어보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11번 다음 인사고과의 기본 원칙과 실시 원칙의 설명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인적 자원의 이제 개발에 인사고과 원칙에 해당되는 지금 내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인사고과의 원칙에는 기본 원칙, 실시 원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내용을 한번 이제 배웠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이제 또 살펴보고 가면 일단 기본 원칙에는 네 가지가 있었죠. 직무 기준의 원칙, 공정성의 원칙, 독립성의 원칙, 납득성의 원칙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고요. 그 각각의 내용이 어떤 거였었는지 보면은 그리고 이 내용은 아마 중간고사 때 나왔던 아마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직무 기준의 원칙은 자, 담당 직무 내용 및 자격 요건 등 직무 기준과의 어떤 비교를 통한 일정 기간의 업무 수행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제 직무 기준의 원칙이 되겠고요. 다음은 이제 공정성의 원칙은 객관적 고가 기준에 따라 근무 태도 및 능력과 업적 등 직무 수행 상태를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라는 원칙, 이게 공정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독립성의 원칙인데요. 독립성의 원칙은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 없이 독립적 판단에 의해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 이제 독립성의 원칙이고요. 납득성의 원칙은 어떤 실시 과정 및 실시 결과에 대해서 고과자나 피고과자가 납득해야 함은 물론 기업 내 모든 구성원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 고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이게 납득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직무 기준의 원칙, 공정성 원칙, 독립성의 원칙, 납득성의 원칙 네 가지가 이제 기본 원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실시 원칙에는 자,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인사 고과자의 추측 배제 및 고과 불소급의 원칙, 또 고과 오차, 오류 경향 배제의 원칙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사 고과자의 추측 배제 및 고과 불소급의 원칙은 피고과자의 어떤 가정 사항까지 이제 이런 거 개인적인 사항까지
평가 대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또 과거의 인사고과 결과 또는 평정기간 이외의 시기에 발생한 어떤 근로자의 어떤 실패나 뭐 이런 등의 내용 등은 인사고과 데이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이 그 인사고과제 어떤 추측 배제 및 고과 불소급의 원칙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사고과의 어떤 이제 그 원칙이 되겠는데요. 근데 여기서 인사고과 설명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납득성의 원칙 맞죠? 아까 납득성의 원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직무 기준의 원칙 있었고요. 고과 소급의 원칙 요게 문제죠. 요게 고과를 소급하는 게 아니라 불소급의 원칙이었죠. 불소급. 고과를 불소급하면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잘못하면 모든 게 이제 그걸 쫓아다니게 되겠죠. 자, 불소급의 원칙이 되겠고, 그 다음에 고과 오류 경영의 배제의 원칙. 예, 맞습니다. 예, 그 다음, 자, 12번. 자, 다음 교육훈련의 실시 계획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자,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교육훈련 실시 계획은 이제 어떤 순서대로 이제 되냐. 자, 맨 첫 번째로 교육훈련의 필요성을 발견하고 그 다음 교육훈련의 대상을 선정한 다음에 교육훈련의 내용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 교육훈련의 담당자를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교육훈련 방법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의 시기, 기간, 장소를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제 이런 순서로 이제 교육훈련 이제 이런 부분이 진행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순서에 있어서 봤을 때 첫 번째로는 이제 필요성 발견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3번에 교육훈련의 필요성 발견. 예, 여기 지금 여기 나온 거에서는 얘가 첫 번째고요. 얘가 1, 2 대상을 선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교육훈련의 내용을 선정을 하고 내용을 선정해야지 누가 할 건지 담당자를 선정하겠죠. 담당자를 선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방법을 결정하고 훈련 시기, 기간, 장소 그 다음에 실시하고 평가한다. 예,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13번 다음 중 임금 수준 결정에서 한선이 되는 요인은 이거는 이제 그 임금 및 복리후생관리의 임금관리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이제 임금 수준을 관리하는데 임금 수준 결정 요인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으로는 이제 뭐 생계비, 뭐 기업의 지불 능력, 노동시장 요인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는데 저희가 마찬가지로 종업원 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알아봤었어요. 첫 번째가 종업원의 생계비 수준, 두 번째가 기업의 지불 능력, 세 번째가 노동시장 요인. 예,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좀 알아봤었고요. 일단 뭐 종업원의 생계비 수준은 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나 다시 살펴보면 자, 임금은 근로자의 소득 원천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가족의 생계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다음에 노동력을 재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생계비는 임금 산정의 최저 기준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초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생계비 수준은 임금 결정 수준에 있어서 한선이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최소한 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게 종업원의 생계비 수준입니다. 그래서 생계비 보장을 이제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에는 생계비 측정 방법과 근로자의 라이프 사이클에 의한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음은 이제 기업의 지불 능력. 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부분은, 자, 기업의 지불 능력을 벗어난 임금은 결과적으로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기 때문에 임금 수준은 기업의 지불 능력 범위 내에서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거는 뭐 당연하겠죠. 기업이 뭐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해주기는 어렵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지불 능력의 산정은 업종, 규모, 설비 능력 등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성 분석과 수익성 분석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 지금 기업의 지불 능력은 임금 수준 결정의 상한선이 된다. 기업이 어떤 그 경영 상태도 좋고 재정 상태도 좋고 앞으로의 비전도 좋고 이 종업원들에 대해서 내가 최대한 잘 복지도 주고 임금도 많이 줘서 데려가겠다 해서 기업의 지불 능력이 좋으면 임금이 계속 올라가도 상관이 없겠죠. 기업이 그렇게 주는데 능력이 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기업 임금 수준의 이제 상한선, 이제 기업의 지불 능력의 상한선, 그다음에 종업원의 생계비 수준이 하한선,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임금이 결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뤘던 게 노동시장 요인. 자, 이건 뭐냐면, 자, 기업의 임금 수준은 지불 능력을 상한선으로 하고 생계비 수준을 하한선으로 하여 그 허용 범위 내에서 노동시장 요인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즉, 임금 수준의 상한선과 하한선의 가운데에서 동업 타사의 임금 수준, 또 노동력의 수요와 이제 공급 상황, 또 정부 규제, 노사 간의 임금 교섭 등 이런 노동시장 요인에 의해서 임금 수준이 결정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노동시장 요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새록새록 생각이 좀 나시죠? 그 다음 중 임금 수준 하한선이 된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생계비 수준이 되겠죠. 이거 이하로 내려가면 실제 종업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 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는 줘야 된다. 이게 하한선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종업원 생계비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번 다음 보기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 중 위배되는 것은, 자,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 임금 지급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임금 지급의 기본 원칙해서 이제 4가지를 이제 저희가 다뤘었고요. 여기 보기에 나와 있지만, 이제 4가지가 통화 지급 원칙, 또 직접 지급 원칙, 전액 지급 원칙, 정기 지급 원칙, 이렇게 4가지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통화 지급 원칙은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접 지급 원칙은 임금은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 지급 원칙은 임금은 전액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이고요. 정기 지급 원칙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원칙. 그래서 그게 이제 정기 지급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내용을 이제 저희가 알고 이제 보기를 보면, 가방 공장 사장인 A는 한 달 동안 근무한 근로자 B에게 임금 대신 가방을 지급하였다. 이게 지금 우리 했던 거에 지금 임금은 통화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그랬었죠. 통화 불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 지급 통화 불의 원칙. 계속해서 15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임금 제도는, 보기를 보시면 동일 시간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량 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예, 이건 임금제도, 저희가 그 교재에서는 임금 형태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한번 다뤘었는데요. 임금 형태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알아봤었습니다. 그 네 가지가 첫 번째는 고정급제, 시간급제라고 하고, 또 변동급제, 능률급, 그 다음에 특수임금제, 그 다음 기타임금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로 저희가 알아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게 어떠한 내용이었냐면요. 고정급제는 근로자의 어떤 작업량 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이며 동일 시간, 동일 지급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다. 네, 지금 보기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안에는 시급제, 뭐 일급제, 주급제, 월급제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럼 변동급제는 뭐냐면 변동급제의 임금 형태는 개별 근로자나 작업 집단이 수행한 노동 성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금을 산정, 지급하는 임금 형태가 변동급제라고 하겠습니다. 변동급제에는 이제 성과급제, 할증급제, 상여금제 이렇게 지금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이제 특수임금제는 고정급제나 이제 변동급제 이런 거와는 다르게 집단 자극임금제, 또 수능임금제, 그리고 성과배분제도라는 이제 특수임금제도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임금제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여기에는 그 이익 분배 형태에 따라서 이제 분류를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임금 피크제, 스톡 옵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익 분배 형태에 따른 분류에는 이제 이윤 배분 제도, 뭐 스켈론 플랜, 럭커 플랜, 인프로 쉐어 플랜, 커스터마이즈드 플랜 이렇게 이제 5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뤄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내용들 보면 그 이윤 배분은 이제 뭐 어떤 목표치 이윤을 초과했을 때 그 초과분을 이제 종업원들에게 이제 부가적인 형태로 이제 지급하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그 이게 여기 이제 5가지 저희가 이제 다뤘던 부분들 어떤 건지 이제 한 번씩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고 교재에 다 나오니까 임금 피크제는 많이 들어보셨었죠? 이게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에 이제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이제 감액하는 이제 그런 제도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뭐 기업에서는 뭐 인건비 부담을 좀 완화하고 이제 근로자의 고용이 연장되는 서로 어쨌든 기업이나 이제 뭐 그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정년위에 어떤 이제 그런 서로 노사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임금 제도가 이제 임금 피크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스톡 옵션. 이거는 이제 뭐 주식을 이제 매입할 수 있는 이제 선택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자금 부족 때문에 인재 충원이 어려운 이제 벤처기업 등 이런 데서 인재 확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는 임금 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고정급제, 동일 시간, 동일 임금, 지급의 원칙에 따라 작업량 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다음 16번. 16번 이제 다음 보기에서 A씨가 혜택을 받은 사회보험은, 자, 보기를 보시면 다니던 중소기업의 부도로 어느 날 실직을 한 A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하지만 다른 직장을 알아보는 동안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며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었다. 예,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얘기죠. 고용보험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고용보험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건강보험은 뭐 여기 나와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으로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그다음에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이제 사망과 건강 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제도가 이제 국민건강보험이고요. 국민연금보험은 이제 뭐 폐질, 사망, 노령 등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험의 원리를 도입하여 만든 사회보험이 이제 국민연금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 이제 산업재해보험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이제 고용보험이라고 이제 이 답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거 이따 배웠을 할 때 고용보험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이 실업급여 사업 외에도 그 고용안정사업, 그 다음에 뭐 직업능력 개발 사업, 추가적으로 이런 사업 등을 통해서 어떤 실직자에게 이런 어떤 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고용시장 안정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보험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고용보험. 다음은 17번 산재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제 산재보험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요. 한번 산재보험에 대한 거를 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이제 계속 문제를 한번 볼게요. 산재보험은 이제 근로자에게 확실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보험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주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은 그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이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이제 적용 대상이 되겠고요. 적용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산재보험의 이제 보험관계 성립은 이제 사업주는 보험료를 신고, 납부 의무가 발생하고, 이제 보험 관장자는 뭐죠? 지급 의무가 발생을 하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보험관계가 성립을 하고요. 이제 보험관계 이제 성립일은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되게 된 날이 이제 보험관계 성립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산재보험의 보험 가입자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이며, 법인의 경우는 법인 그 자체가 그 보험 가입자가 되겠고, 개인 사업체인 경우는 자연인인 그 대표자가 이제 보험 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보험료는 이제 산정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까지로 하고요. 네. 여기 보시면 이 산재보험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직업병도 해당이 된다라는 걸 이제 그때 추가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특정 직무에서 장기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질병, 또 이제 주로 작업장의 유해 물질에 기인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정신적, 육체적, 노동 관련된 직업병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직업병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산재보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문제를 보시면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보험 가입자가 된다. 아니죠. 이거는 이제 사업주만 그 보험 가입자가 된다라고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모든 사업장과 정부기관이다.
아니죠. 정부기관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이제 아까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근로자는 아니고, 여기도 정보는 아니고, 사업장과 사업, 그 다음에 이제 3번 산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업이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기업이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죠. 이제 기업이 아니고 국가. 네,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이다. 다음 4번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예, 4번이 되겠죠. 다음 이제 노사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는, 자, 보기를 보시면 근로시간 관리 중 일정 범위의 근로시간 중에서 기업의 업무 성격 및 내용 등의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개별 근로자가 매일의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의 자주적인 결정에 의하여 원하는 대로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 예. 이거 뭐 내용은 우리가 다뤘던 부분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죠? 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보기에 대한 걸 보면은 이제 연장 근로 시간제는 그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인정, 이제 간주 근로제라고 하는데 이거는 근로자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실제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있어서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제도가 인정, 간주, 근로시간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19번. 다음 중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예, 저희가 그 노동쟁의에 관련된 부분을 하면서 그 노동쟁의는 그 노동조합, 그러니까 근로자 측의 쟁의 행위와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알아봤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걸 살펴보면, 먼저 노동조합, 이제 근로자 측의 이제 쟁의 행위에는 이제 파업, 그다음에 태업, 보이콧, 피켓팅, 생산 통제, 준법 투쟁. 예, 이렇게 지금 6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에서 이제 파업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노동조합의 이제 대표적인 노동쟁의 형태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노동조합이 사용자의 지배 관리로부터 분리시키며 사용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동력 적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이제 파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이제 뭐 경제적 스트라이크, 부당 노동행위 스트라이크, 동정 스트라이크, 총파업 스트라이크, 무차별 스트라이크, 돌발 스트라이크, 연자 스트라이크, 태업 스트라이크.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의 그 파업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뭐 하나하나 일단은 오늘은 그 복습하는 차원이니까 이제 살펴보면은, 경제적 스트라이크는 노동조합원이 임금상 및 부가급부를 비롯한 경제적 보수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이다. 이제 부당 노동행위 스트라이크는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항하기 위한 파업이다. 그 다음에 동정 스트라이크는 다른 노조의 쟁의를 지지하는 파업. 그 다음에 총파업은 전 지역의 노조가 가담하여 파업하는 것을 이제 총파업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무차별 스트라이크는 노동조합원이 노조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으로 하는 파업이 무차별 스트라이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돌발 스트라이크는 노동조합원이 갑자기
경고도 없이 일을 중단하고 파업을 하는 것을 돌발 스트라이크라 하고요. 연자 스트라이크는 노동조합원이 작업장을 떠나지 않고 연자 파업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고, 태업 스트라이크는 노동조합원이 작업 생산량을 제한하는 파업을 태업 스트라이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이 이제 파업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태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태업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노동력을 부분적으로 통제하여 근로자의 작업 수행 과정에서 작업의 속도를 이제 떨어뜨리거나 조잡한 작업 수행으로 이제 작업 능률과 품질 저하를 초래하는 행위를 이제 태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보이콧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미국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쟁의 행위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집단적 불매 동맹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켓팅이 있는데요. 피켓팅은 쟁의 중의 그 사업장 또는 이제 공장에 대한 감시와 근로 희망자들의 이제 출입을 저지하고 또 파업 참여에 협력할 것을 호소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쟁의 행위의 그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어떤 이제 부수적인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 통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업의 경영 사정이 크게 어렵고 노사 관계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이 사업장 및 또 이제 공장 내에 일체의 생산시설 및 원자재를 점유하고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업을 경영하며 생산 활동을 통제하는 쟁의 행위를 이제 생산 통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법 투쟁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면서 잔업이나 휴일 근무 등을 거부함으로써 사업장의 업무의 정상화가 곤란하게 하는 형태의 쟁의 행위를 준법 투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6가지가 노동조합 근로자 층의 이제 쟁의 행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측의 쟁의 행위로는 이제 2가지를 저희가 다뤘었는데요. 그 2가지는 직장 폐쇄, 그 다음에 조업 계속, 이제 대체 고용이죠.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직장 폐쇄는 쟁의 중에 사업장에 대한 생산 시설의 폐쇄를 통해서 근로자의 직장 출입을 차단과 함께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를 직장 폐쇄라고 하고요. 이거는 노동조합 측이 쟁의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사용자 측의 대표적인 쟁의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조업 계속 대체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사용자가 노동조합 측의 쟁의 행위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 중에 희망 근로자와 관리자 등을 동원해서 조업을 계속하는 행위가 이제 조업 계속 대체 고용이라고 하고요. 이건 이제 대체 고용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쟁의 행위에 대한 이제 유형이 있겠고, 이제 그거에 대해 해당하는 이제 그 문제가 되겠죠. 자, 다음 중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 사용자가 할 수 있는 쟁의 행위는 아까 이제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직장 폐쇄와 조업 계속, 이제 대체 고용 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직장 폐쇄가 있겠죠. 이제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20번. 다음 중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 시간이 바뀌어지는 근무시간 제도는, 근무시간 제도에 대한 게 이제 또 나왔는데요. 자, 저희가 이제 이거는 또 근로시간 관리, 노사관계에서 이제 근로시간 관리에서 이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유연한 어떤 근로시간제에는 어떤 게 있고, 또 근로유형의 최근 동향에는 어떠한 시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뤘었는데, 이것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연한 근로시간제라고 해서 저희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교대 근무제, 보상 휴가제, 이러한 내용들을 달았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그 내용들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 저 몇 조까지도 이렇게 같이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먼저 탄력 근로시간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탄력 근로시간제는 어떤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기준 근로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특정주의 근로시간은 어쨌든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게 이제 탄력적 근로시간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 51조에 지금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인데요. 이거는 이제 노사 합의로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해야 할 총 근로시간만 정하고 각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그 시작 및 종료 시간을 근로자의 자유에 이제 맡김으로써 이제 효율적인 시간 활용을 통해 업무 효율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제도가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되겠습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뭐 자율 출퇴근제, 시차 출퇴근제 등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이거는 근로기준법 제 52조에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주 근로시간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정근로제 또는 이제 사업장방 밖 근로시간제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서비스 산업의 이제 발달과 이제 자동화의 진전 뭐 이런 것 때문에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런 현실을 반영해서 근로시간은 보다 합리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이제 간주 근로시간제가 나오고 있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업무가 어떤 거냐면 이제 뭐 영업직이라든가 뭐 AS 업무, 출장 업무, 택시 운송업, 뭐 재택근무 뭐 이런 부분들은 어떤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한 시간제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 근로시간은 이제 소정 근로시간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고,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 또 노사가 서면으로 합의한 시간을 이제 근로시간으로 이렇게 산정을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휴일이나 휴가 이런 건 이제 그대로 적용이 되고요. 또 휴일 근로, 야간 근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게 이제 어쨌든 이것도 근로시간제에 해당이 되고, 간주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8조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량 근로시간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재량 근로시간제는 업무의 시간에 비추어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로서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을 소정 근로화 시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창의성 발휘가 이제 필요한 그런 전문적 업무에 대해서 일반 근로자와 같이 근로시간의 양으로 이제 동일하게 규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사용자의 구체적 어떤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이렇게 수행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게 이제 노사 쌍방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해서 나온 그런 이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량 근로시간제는 이제 근로기준법 제 58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이제 교대 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교대 근무제. 이거는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른 근무자로 바뀌어지는 근무 상태 제도를 이제 교대 근무제라고 얘기하고요. 이건 이제 일반적인 생산 설비를 시계함 없이 계속적으로 이제 가동시켜 생산을 할 경우, 이런 때 이제 많이 지금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3조 3교대제,
이제 뭐 4조 3교대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8시간 근로해야 된다라는 근로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때도 4조 3교대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 교대 근무제 이거에 대한 거는 기업의 어떤 생산 공정상의 특수성이나 사업의 공공성에 의한 경우에 한해서 이제 교대 근무제를 한다라는 부분 그때 제가 말씀드렸었고, 이제 교대 근무제는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상휴가제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상휴가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를 함으로써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이제 보상휴가제라고 하고요. 이거는 유급 처리 부분은 연장, 야간, 뭐 휴일 근로 가산수당 이제 50%를 이제 다 포함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 57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은 이제 유연한 근로시간제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저희가 이제 근로유형의 이제 최신 동향으로 해서 나온 부분에 이제 집중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하루에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대신에 일주일 동안 일하는 날짜는 더 적게 하는 근무 방식 이제 집중근무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거죠. 하루 8시간 대신 더 많이 일하고 그만큼 다른 하루를 뺄 수 있는 이제 그렇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집중근무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4시간 선택적 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하루 24시간 중 어느 때나 근무 시간을 선택하여 근무하는 것을 이제 24시간 선택적 근무제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원격 근무제라는 게 있습니다. 원격 근무제는 이제 정보 기술, 이제 IT 정보 기술을 활용해 원격지에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 방식. 지금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원격으로 화상회의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런 어떤 IT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원격 근무제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거는 홈워커 또는 유워커라고도 이제 부른다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파트타임제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정규 취업 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정해서 몇 시간 동안만 일하는 방식을 이제 파트타임제라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파트타임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적용할 때 고려사항이 있었죠. 그래서 직무가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되고, 작업 수행의 어떤 완성 시간이 엄격히 정해진 어떤 직무여야 하고, 직무 간의 상호 의존성이 낮아야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나 더 이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비정규직은 정년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정 기간 동안만 일시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이제 비정규직이라고 얘기를 하고,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를 가지고 한시적 혹은 기간제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를 이제 가리킨다 라고 해서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 시간에 대한 부분, 또 이제 근로 유형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쭉 한번 훑어봤고요. 자, 지금 이제 여기 20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 시간이 바뀌어지는 근무 시간 제도는, 아까 우리가 교대 근무제를 얘기하면서 근로자가 일정한 기일마다 근무 시간이 다른 근무로 바뀌는 근무 상태 제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래서 20번에는 1번 교대 근무제가 그 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론에 대한 부분 저희가 이제 한번 훑어봤고요. 지금 오늘 다룬 부분 중에서도 기말고사 내용에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이 이제 교재와 저희가 이제 수업했던 내용 안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공부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판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인사관리, ERP 정보관리사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뭐 공부 조금 더 하셔가지고 자격증 한번 취득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실기에 대한 부분 잠시 언급을 좀 하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론 20문제는 저희가 한번 이제 복습 차원에서 이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실기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이 실기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걸 보니까 실기는 말 그대로 한 번씩 본인이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요. 이거를 이론과 같이 화면만 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자체가 조금 수업의 어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그냥 알려주는 차원으로 몇 가지 문제만 다뤄서 이제 한번 그걸 보여드리고요. 실제적으로는 이거를 직접 이제 설치해서 이 해당하는 문제에 맞는 것을 ERP에 해당 메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찾는 이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한 번씩은 해봐야 될 거라고 보고요. 먼저 보시면 저번에도 ERP 설치하면서 설치가 안 되셨던 분들도 있잖아요. 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설치를 보실 분들은 해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번에 웹하드에서 DB를 받아서 DB 복원을 해서 우리가 이제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했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이 기출문제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웹하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사관리 몇 회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거에 맞는 DB를 웹하드에서 다운을 받아서 복원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일단 이거를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해 보니까 저도 처음에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나 봤더니, 자,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이제 각각 어떤 세법이나 뭐 어떤 안에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바뀌면서 프로그램의 어떤 내용도 바뀌었어요. DB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조금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 설치한 거는 2020년 버전을 설치를 했고, 저희가 만약에 기출문제에 해당되는 DB를 19년도 DB를 받아서 거기에 복원을 하게 되면 이게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출문제에 대한 DB를 설치를 하시려면 2020 지금 우리가 설치해서 여기까지 봤던 ERP를 삭제를 하시고 생산성 본부에서 웹하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홈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성 본부에서 제공해 주는 웹하드 아이디랑 비밀번호로 들어가면 그 안에 이 ERP 프로그램이 2019년도 버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받아서 걔를 설치를 하고, 저희가 이 교재의 웹하드로 들어가서 해당 2019년도 기출문제 횟수에 대한 부분에 대한 DB를 받아서 설치를 하시면 원활한 사용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조금 사용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제가 저도 설치를 해서 한번 내용을 확인한 부분이고요. 자, 일단은 도대체 그럼 실기시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시면, 자,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당회사 기초회사 등록 정보를 확인을 해서 인사 이 회사의 등록 정보를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 내용들을 확인하라는 거죠.
회사의 업태, 종목, 기업일, 회계 기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서 찾아보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찾아봐야지 이제 내용을 알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초 사업장 정보를 확인을 해서 사업장 내역으로 알맞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을 ERP에 등록된 거를 보고 확인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건가를 한번 보면,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설치를 이제 19년도 버전으로 해서 DB를 이제 넣은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저번에 했던 부분하고도 비슷해요. 이제 핵심, 자, 시스템 관리에 보면 회사 등록 정보에 회사 등록에 대한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자, 업태, 종목, 설립 연원일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거기에 지문에 해당되는 내용에서 이제 답을 찾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장 등록으로 가서 기본 등록 사항에 이제 개업 연원일은 언제고 관할 세무서는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또 여기서는 이제 신고 관련 사항에 보시면 업종 코드, 또 이거는 뭐 지방세 신고지는 어디고 신고지에 대한 법정동은 어디고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제 눌러서 확인을 해서 그 해당 지문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답을 찾는 부분, 예, 이렇게 이제 아마 실기시험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이제 그 메뉴에서 어떤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연관이 되고 그 내용들을 어떤 걸 요구했을 때 어디 메뉴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아셔야 시험을 보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렇게 아시려면 여러 번 어떤 이제 문제를 아마 접해 보시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교재에 지금 여러 횟수에 대한 기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만 이제 한번 해봐도 크게 이제 뭐 문제는 없지 않을까. 여기 2급 정도 수준에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문제 뭐 3, 4, 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디 들어가서 어떤 메뉴를 어떻게 조작해야지 이렇게 나온다 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이렇게 문제와 답을 찾으면 된다라는 것만 알려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한번 눌러보면서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하시고 좀 해보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러면 실기에 대한 기출 문제까지도 이제 마무리를 좀 됐다라고 지금 이제 판단을 하고요. 어쨌든 한 학기 이렇게 수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이 코로나 사태가 지금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실제적으로도 이제 같이 대면 수업을 하면서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할 수밖에 없게 돼서 이제 많이 아쉬움이 좀 많이 남고요. 아무튼 한 학기 열심히 하셔가지고 저도 감사드리고, 이제 내일 이제 기말고사 이제 뭐 잘 치르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제 기말고사 공지된 부분에 보면 주관식 같은 경우는 지금 2개 부분은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올지 지금 말씀을 아예 드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직접 그 부분만 좀 외우시거나 해가지고 이제 작성을 하시면 되고, 제가 이 수업 오늘 진행하면서 이제 제가 따로 이제 또 다른 시험 내용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약간의 힌트 아닌 힌트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 학기 같이 수업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기말시험 잘 보시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